하버드 시대의 종말과 학습혁명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구후 패러다임 쪽에 선생들이 많아서 이 패러다임 전환이 어렵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 산업화 시대에 우리 대학이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경쟁력 있는 교육 시스템인데도 왜 산업화 시대의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대학 시스템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특히 문제는 이 구후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디지털 시대 패러다임으로 안 넘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넘어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교육 담당자들도 교수부터 선생부터 직원, 교육부 직원까지 다 압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왜 혁신이 어렵냐면은 지금 선생님들, 교수님들 중에 구후 패러다임에 속한 선생님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이 문제는 이 교수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조교의 인권 문제, 그리고 강사 처우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은 교수 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세대 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진 교수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구후 패러다임에 있는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숫자가 훨씬 많은 거죠. 이렇게 산업화 시대 패러다임에 있는 교수들이 많으면은 이 젊은 신진 세대, 새로운 패러다임에 있는 교수들의 발언권이 적습니다.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적으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구후 패러다임에 있는 세력이 많으니까 아직 거기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정치가 전 세계적으로 60대 이상이 거의 20%, 많은 나라는 30%까지 차지하니까 전 세계의 정치가 다시 보수로, 그것도 극우로 회귀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지금도 유럽, 올해 선거가 제일 많거든요. 올해 큰 선거들이, 이미 한국은 총선을 치렀죠. 미국도 대선을 치르고요. 유럽도 여러 나라가 총선을 치르고 있는데요. 극우가 이 승리하는 경우가 무지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구후 패러다임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면은 신 패러다임에 있는 사람들이 발언권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후 패러다임에 있는 교수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를 소홀히 하고요. 근데 숫자는 많으니까 이게 패러다임 전환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학생들은 이 디지털 원주민을 지나서 완전히 스마트폰 세대거든요. 이 친구들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상호작용에서 움직이는 이용자를 상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산업화 시대, 소비자를 상대하는 것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학 교육을 받아도 이 학생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산업화 시대 교육, 우리 대학 시스템의 한계에 한마디로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 안 바뀌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 대학 시스템에 구후 패러다임에 있는 교수들의 세력이 너무 크다.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 가장 극적인 산업화 시대, 이 정확성, 하드웨어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산업화 시대 특징 때문에 그때는 정해진 답을 찾는, 정답을 찾는 교육이었는데 지금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호작용에서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해답 찾기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이거에 이 패러다임이 안 바뀌는 거에 결정적인 현상이 그겁니다. 점수죠. 점수. 정확성을 추가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요. 고3이 고등학생들이 대입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수학에서 90점을 맞으면은 91점, 92점, 95점을 막혀서 학원을 가는 거예요. 학원을 가는 거야. 왜냐면 승자, 일렬로 이렇게 줄을 세워서 승자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디지털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는 서로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냥 승자가 되기 위해서 90점이지만 91점, 92점
왜냐면 90점 맞았지만 91점 맞은 친구한테는 나는 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정답 찾기와 해답 찾기는 참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디지털 시대의 원칙이 있습니다. no error, no 무결함의 법칙과 enough, 충분함의 법칙이 있습니다. 충분함의 법칙이 뭐냐면요. 해답은요. 오늘 해답이지만 내일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해답은 상황에 맞게 그때의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게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따 설명하지만 인공지능이 지금 발달되는 거는 이 해답 찾기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인합의 법칙은 뭐냐면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수학에서는 90점을 넘어야 된다. 국어에서는 90점을 넘어야 된다. 영어에서는 90점을 넘어야 된다. 이 어느 선이 있습니다. 이걸 인배점이라 그러죠. 이것을 넘으면은 90점이든 91점이든 100점이든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다. 그 다음부터는 90점이 넘었으니까 다른 영역에서도 끌어들여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합의 법칙은 뭐냐면요. 너무 한 곳에만 집중하면 산업화 시대 특징이죠. 전문화죠. 전문화. 한 곳에만 집중하면은 해답 찾기가 어렵다. 그죠? 그래서 통섭이라는 말, 통섭이라는 컨버전스라죠. 통섭이라는 말이 나온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통섭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통섭과 반대되는 게 점수예요. 90점인데 91점으로 가는 거. 90점을 넘으면 그다음부터 통섭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사교육이 집중을 하잖아요. 사교육이 이 센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센 나라. 사교육이 얼마나 세냐면요. 미국도 사교육이 많아요. 이 미국도 SAT 이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평점을 올려야 성적이 발현되잖아요. 이 미국의 사교육이 그런 걸 봤는데 미국에서 사교육 학원이 제일 센 데가 잘하는 데가 한국 사람들이 하는 데입니다. 한국 사람이 하는 이 학원은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인도 학생들도 오고 미국 학생들도 오고 다 와요. 중국 학생들도 오고. 그만큼 한국은 이 사교육이 경쟁력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강남에서요. 여름방학, 곧 여름방학이잖아요. 이제 여름방학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가면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이 강남으로 옵니다. 그래서 SAT 학원에 가요. 학원비도 비쌉니다. 막 한 달에 막 1,000만 원 이렇습니다. 근데 그걸 받으면요. SAT 점수가 막 200점, 300점씩 올라가요. 이 능력에서는 정말 뛰어난데 이 사교육, 대한민국의 강남의 사교육은 정확히 정답 탐정 능력입니다. 정답 찾는 능력.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는 사교육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입시제도가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답 찾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강남의 사교육 시스템들이 이 정답 찾기에 모든 걸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 사교육들이 해답 찾기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 찾기와 해답 찾기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요. 그 두 번째는 싱귤레러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싱귤레러티. 원래 물리학에서 특이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공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예를 들면 고체에서 액체로 바뀔 때 어떤 특이 현상이 생기는 지점을 싱귤레러티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뇌를, 우리 지능을 다 합친 것보다 초월했을 때 싱귤레러티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이제 구글의 인공지능학자 레이 커츠와일이 2005년인가 싱귤레러티 is near라는 싱귤레러티가 다가온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주장했죠. 그 이후로 새로운 기술 현상에 대해서 싱귤레러티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도표를 보면요. 예전에는 산업화 시대는 기술 발달이 이렇게 느긋하게 발달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유리해요? 연장자가 유리했습니다. 그러니까 A만큼 지난 10년간 경험을 갖고 있으면 B만큼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디지털 기술이 지수함수적으로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2의 n승으로. 그러니까 수직을 그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 10년의 경험을 갖고 있어도 E, D, 요것밖에
그러니까 10년의 경험을 갖고 있어도 6개월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요, 아무도 경험을 못한 새로운 경험이, 이 기술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싱귤레이터리 현상이라고 해요. 싱귤레이터 시대라는 거죠. 계속 새로운,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죠. 지금도 생성형 인공지능은 아무도 경험을 못했어요. 이렇게 싱귤레이터 시대에는 옛날에 배운 게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 번도 경험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을 디지털 시대를 상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생시, 상시. 그러니까 항시 패러다임이 막 연도별로 뭐 몇 달 사이에 계속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 교육 시스템, 또 경제하는 기업의 운영 시스템, 정부의 통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인간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또 우리 인간과 인공지능, 컴퓨터의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오히려 이전 지식이 이 패러다임 전환을 방해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기존의 교수님들이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 탓을 계속해요. 본인들이 문제거든요. 그분들이 학생들 탓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살아온 기준으로 자기들의 패러다임으로 학생들을 탓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은 새로운 패러다임, 그것도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몇 단계를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시 패러다임 시대에는 누구도 정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답을 찾을 수도 없고요. 정답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 정답 찾기, 그리고 그거에서 평가를 하고 점수로 모든 것을 나누는 이 시스템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이 점수 제도를 혁신 안 하면은 교육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절대 혁신할 수가 없습니다. 점수 없는 교육이 디지털 시대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하버드 시대의 정보과 학습혁명, 제가 벌써 4년 됐죠? 그때 쓴 책의 핵심은 이 점수 없는 교육입니다. 점수 평가 없는 교육. 점수 없는 평가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교육 혁신이 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점수 평가 문제는 이 혁신의 가장 큰 방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혁신해야 교육 혁신이 된다는 것을 또 한번 기억을 하고 있자고요. 하고, 이거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사실은 기업도 1년에 한 번씩 고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 평가가 아닙니다. 기업도,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직원을 평가해서 그거에서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산업화 시대 패러다임이잖아요. 지금은 직원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계속 오기 때문에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앞서가는 기업들이 상시 평가 시스템을, 즉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프로젝트 기반으로 그때그때 평가, 피드백을 주고, 그거를 다시 받아서 구성원들이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서 성장을 하고, 그래서 그런 성장하는 구성원이 많은 회사가 성장하는, 이게 디지털 시대 성장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가 시스템을 안 바꾸면은 교육 혁신은 불가능하다. 그렇고요. 이 평가 시스템에서 아까 정답과 해답이 다르다거든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디지털 시대는 해답 찾기라고 하잖아요. 그 해답 찾기 때는 어떻게 매트릭스를 만드냐 이거죠. 그게 확률입니다. 확률. 그래서 어려워요. 확률은 뭐냐면요. 이 해답 찾기는 왜 확률이냐면 2016년에 이세돌과 알파고가 대결하면서 일반 인공지능 알고리즘, AGI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지금 생성형 AI도 AGI의 초기 단계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컴퓨터가 인간이 너는 이거 계산해, 너는 이거 풀어. 그러면 그것만 할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걸 응용해서 다른 거를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일반 인공 알고리즘입니다. 알파고는 지금 바둑을 안 둡니다. 지금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들이 무지 많거든요. 그건 다른 인공지능들입니다. 알파고는 그 바둑으로 훈련된 걸 갖고요. 다른 분야, 의학부터 시작해서 다른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고는 어떻게 이세돌을 이겼을까요?
알파고는 정답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이게 정답이다. 이 상황에서는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정석이라는 거 있거든요. 정석. 저도 이제 한국전 아마 5단이라 했잖아요. 바둑을 잘 둡니다. 잘 두는데 정석 공부를 무지 많이 했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는 거고 이 상황에서는 이거다.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논의해서 한 10년에 한 번씩 그 정석을 바꿔요. 새로운 수가 나왔을 때. 그런데 알파고가 대단했던 것은 패러다임 전환시키는 것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거기 361개의 점이 있잖아요. 점에 흙과 백의 돌이 계속 놓여지면서 이 돌들이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이 돌들이 상호작용을 할 때 그 상황을 보면서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점에 놓으면 승리할 확률이 50%고 이 점에 놓으면 56%고 이 점에 놓는 거는 60%고 이게 확률을 계산해서 그 지점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지점에 돌을 놓는 거예요. 이거 해답 찾기입니다. 100%가 나올 수도 있지만 100%가 안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왜 100%가 안 나올까요? 상호작용이잖아요. 이게 정답으로 100%를 하고 있지만 상대가 이 예측을 여기를 예측했는데 엉뚱하게 여기를 쓰면은 그 100%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인 거예요. 확률이 여기는 77%고 지금 제일 높은 확률이다. 그러면 거기에 바둑을 두는 거예요. 이게 확률입니다. 확률 제일 높은 거. 이게 해답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위해서 그때그때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답 찾기는. 이게 정답 찾기가 다른 거는 상황이, 문맥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노도들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 나올지 몰라요. 이용자, 소비자와 이용자가 다른 게 이용자는 상호작용이잖아요. 이용자는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용자가 사용자도 되지만 공급자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용자예요. 이롭게 사용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미디어 콘텐츠는 이용자들이 댓글 다는 것도요, 콘텐츠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용자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거 보고 생산자들이 그걸 반영해서 생산에 반영이 돼요. 이것이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반영할지 몰라요. 이용자들이 어떻게 반영할지 몰라요. 한류가요, 드라마부터 케이팝이 인기를 끊는 거는 우리 제작자들이 이 상호작용에, 이용자 대응에 뛰어난 거예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잘해요. 빨리빨리 이용자들이 요구를 반영을 해서 상호작용으로. 그리고 BTS가 저렇게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 팬인 아미들과 상호작용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거든요. 소비자는 그냥 써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 찾기에서 해답 찾기로 이동을 해야 소비자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이용자 시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구 패러다임의 교수님들이 계속 학생들을 자기들 패러다임으로 가르치면은 학생들은 소비자 상대하는 것만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학의 문제는 디지털 시대 특징인 권력의 하향 평준화에 안 맞는 권력의 서열화가 아직도 안 깨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초개인화라 그랬잖아요. 산업혁명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서민도 경제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평범한 서민들도 권력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투표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디지털 세상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하다 보니까 이 정보의 흐름을 무한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발언권이 너무 세진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초개인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SNS가요, 웬만한 권력자보다 권력이 세잖아요. 이 SNS가 모든 걸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대학은 아직도 교수님들이 권력이 많아요. 학생들이 권력이 더 높은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양한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맞춰서 교육을 해야 돼요. 그거를 온디맨드라고 그러잖아요. 온디맨드. 이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온디맨드 시장은 이용자가 절대 왕이거든요. 학생들이 절대 왕입니다. 이 학생이 이걸 원하면 이걸 해줘야 되고요. 이 학생이 이걸 원하면 이것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초개인 맞춤 교육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대학 시스템은 안 돼 있죠. 못하고 있죠. 지금의 대학 교육 시스템은 대중교육입니다. 한 교실에
20명, 30명, 40명, 10명 하면 200명 놓고 똑같은 경우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한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교육만 받습니다. 한 종류의 교육만. 근데 지금 초개인화 시대, 온디맨드 시대에는 모든 학생들의 개인 맞춤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 시스템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맞추려면 첫 번째가 교육의 권력의 서열을 깨부숴야 돼요. 교수들한테 아직도 권력이 많아요. 우선 학과 개설부터 그렇습니다. 학기 초가 되면 학생들이 난리가 나요. 수강 신청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못 듣는 거예요. 제한이 돼 있어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을 하면 인터넷에 PC방에서 여러 개 틀어놓고 했는데 못했다, 됐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과목을 듣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간에도 권력 서열화가 있어요. 이게 산업화 시대의 유물이거든요. 학생들 간의 권력 서열화는 뭘까요? 성적에 따라 권력이 서열화된 거예요. 학교에서는요, 성적이 높은 학생이 권력자입니다. 성적이 없는 학생이 권력이 없는 거고요. 모든 걸 그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호작용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매트릭스 문제, 측정 기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측정할 건가? 이 매트릭스라거든요. 자잖아요. 매트릭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매트릭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트릭은 자인데 측정하는 기준이잖아요. S를 붙입니다. 복수를. 왜 붙일까요? 산업화 시대처럼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매트릭스가 여러 개이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이걸로 평가하고요. 이 학생은 이걸로 평가하고 이 학생은 이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 평가 기준하고 올해 평가 기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당사자들도 바뀌기 때문에. 학교에서도요, 교수들 강의 평가를 해요. 학생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 끝나면은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하거든요. 평가 과목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와보니까 작년 했던 게 올해하고 평가 과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그랬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학생들이 달라지고 교수의 교수법도 달라지는데 평가 방법이 똑같으면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다. 이거는 측정 기준이 안 맞다. 이걸로 교수를 평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럼 당신들은 이걸로 교수를 평가하려면 매년 학생들의 강의 평가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작년에 강의 평가 기준을 분석하고 올해 들어온 학생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올해 교수의 교과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평가 방법을 또 바꿔야 된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 평가 기준이 정말 어려워요. 디지털 시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연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산업화 시대는 단순한 평가잖아요. 한 기준, 성적.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같은 종류의 인간만 만든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나열하니까 같은 종류죠. 디지털 시대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치 창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잘 될수록 생태계가 커지고,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잘 되려면 다양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차별 규제, 법 이런 추진이 사실은 이것이 이제 이념 논쟁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법들이 생기고 있는 거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대하고 장려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산업화 시대 패러다임처럼 한 기준을 하게 되면 같은 인간만 만들어내게 돼요. 예를 들면 서울대가 1년에 한 3,500명씩 졸업합니다. 근데 성적 기준에 의해서 한 기준으로 학생들을 4년 동안 공부시키면요. 졸업생은 3,500명이지만 디지털 네트워크 세상을 기준으로 따지면 한 인간이 졸업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예술을 잘하고요. 어떤 학생은 언변이 좋아서 사교 생활을 잘하고요. 그래서 교섭을 잘하고요.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요. 공부도 어느 학생은 수학을 잘하고요. 어느 학생은 물리를 잘하고요. 어떤 학생은 인문학을 잘하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잘하는 분야가 뛰어날수록 이 다양한 학생들이 상호작용할수록
그 생태계에서는 가치 창출이 더 당연해지고요. 이 가치 창출은 산업화 시대하고 달라요. 산업화 시대는 한 기준이니까 이게 완만하게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이 산업화 시대 다양성이 확보되고 이것이 상호작용이 활성화되면은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의 N승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서도 산업화 시대 패러다임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30%, 40%, 50%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500%, 5000%, 5만 프로로 늘어나는 거예요. 10배, 100배 늘어나는 게 네트워크 세상에서 상호작용에 의한 가치 창출의 상승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못하지만 이걸 잘하고, 이 사람은 이게 못하고 이것이 잘하고, 이것이 아까 얘기한 권력의 하향화 문제, 초개인 맞춤 교육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의 문제하고 초개인 맞춤 연결의 문제가 다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규격화된 단일 기준에 대한 업무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더 훨씬 잘합니다. 이미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인간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런 규격화된 산업화 시대 규격화된 평가 방법으로 키워내면은 인공지능한테 일자를 잇고 결국 우리 학생들을 무직자로 할 일이 없는 학생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무기력감에 빠진 것은 이겁니다. 학생들 상담해 보면요. 졸업반인데도 갈 길을 못 찾아요. 정했냐? 진로를 정했냐? 못 정해요. 그렇게 커온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단일 기준에 의해서 옛날 패러다임으로. 그래서 정리하면은 디지털 시대는 산업화 시대와 다르게 정답 찾기가 아니라 해답 찾기고, 이 해답 찾기는 네트워크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치 창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는 매트릭스 정하는 게 중요한데, 큰 범주의 매트릭스는 마치 기업에서 미션을 정하는 것처럼 매트릭스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의 평가 기준은 성적으로 매기는 거에서 이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이 과목에서 학기 초에 비해서 학기 말까지 얼마큼 성장했는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술을 많이 도입하고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강의 없는 교수가 강의 안 하는 수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학생들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이런 다양성이 중요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세상에서 해답 찾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안 하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요. 이 평가 기준이에요. 제가 평가 기준은 학생들한테 처음부터 고지합니다. 잘하는 학생이 점수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학기 초보다 학기 말에 제일 성장한 학생이 제일 많은 점수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학생들이 이해를 일단 못하고요. 제가 설계하는데 매년 업그레이드 하는데 제 혼자 하는 거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집단적으로 어떻게 학생들 개개인이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얼마큼 성장하는지를 평가하는 거를 시스템을 만들 건지 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